삼성전자가 하반기가 되면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되면 7만전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HBM4 6세대에서조차도 경쟁사들은 다 납품에 성공하고 콜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는데 페일을 났다고 하면 오히려 4만전자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시장이 오픈되기 전까지 삼성전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주식 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과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쪽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주로 그런 주제로 방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주요 이슈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하나는 GTC 2025가 개막을 했고, 젠슨 왕의 기조연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그날 또 오후에 삼성전자 주총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반도체 주 관련돼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한 주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젠슨 왕의 기조연설을 뭐 제가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나 그러니까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웰이 지난 4분기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했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블랙웰의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에 나올 거라는 거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 작년 이맘때쯤에 GTC 2024에서 루빈 칩이 먼저 언급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 루빈 칩 언급했던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일정들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루빈 칩이 등장을 하고, 2027년도에는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 버전인 루빈 울트라가 출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들은 루빈을 칩에는 베라라는 자체 설계한 CPU가 탑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라도 결국에 이제 베라 루빈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래서 베라를 본인들의 CPU의 이름으로 잡고 루빈은 본인들의 GPU, 그래서 베라 루빈 칩이라는 플레임을 이용해서 CPU와 GPU를 다 직접 설계해서 만든 자사 칩으로 만들겠다. 그게 2027년, 빠르면 2026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 궁금했었던 루빈 이후에는 뭐가 등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네이밍들이 항상 궁금하잖아요. 늘 엔비디아는 사람 이름, 과학자라든지 유명한 수학자라든지 천문학자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역시 2028년도에 출시될 새로운 아키텍처도 사람의 이름을 딴 파인만이라는 아키텍처를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름만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루빈 칩과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되고 어떻게 성능 개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개발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왕 CEO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HBM을 만들고 있어, 그게 이제 주로 엔비디아 가장 큰 중요한 고객인데, 그 부분에 어떻게 될 것이냐였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저희 SK 최태원 회장하고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 직접 만나기도 여러 번 했었고, 그때도 이미 우리가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블랙웰 울트라, 그러니까 블랙웰 제품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루빈이 나오기 전에 중간 버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하나씩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블랙웰 울트라에는 HBM의 6세대인 HBM4가 탑재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느 회사 제품이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것들이, 특히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지난 2년 동안에 부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계속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 AI 시장에서 다시금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궁금증인데, 그 부분이 결국에 하반기쯤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4세대, 5세대는 지금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못하는지는 사실은 뭐 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 시장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 비중도 이제 울트라로 곧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세대를 지금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도 올 하반기에 HBM4의 양산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 경쟁사와 동일하게 엔비디아에 본격 납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주가에도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언론과 투자자들의 우려감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작심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DS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전체에 대해서 위기감을 사실은 외부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내부에서도 과연 느끼고 있는가라는 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었었잖아요. 특히 뭐 DS 부문장 같은 부분들은 이미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나운스 공식적으로 했었고 전사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기도 했었고, 근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말 이 현재 상황을 알고 있는 거냐 지금 뭐 책임을 왜 지려고 하지 않느냐, 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직접은 아니고 영상 메시지긴 했었지만 삼성전자 전체 2,000명의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약간 워크숍 비슷하게 했었던 회의에서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강한 어조로서 지금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하기로는 그리고 나왔던 그 이제 주총에서 뭔가 지금 그와 연관되는 책임 경영 얘기들이 좀 나오면 어땠을까라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안건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그런 위기감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는 전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좀 더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주가가 5%나 폭등하는 것들을 봐서도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부진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의 주가 부분이 사실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된 이유긴 한데, 외국인 투자자가 왜 그러면 하이닉스는 좋아하고 삼성전자는 외면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기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사실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자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신뢰해 줄 수 있었고, 실적으로 항상 그거를 이제 보여줬었죠. 증명을 해 보여줬었는데, 최근 1년 동안 보면은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부분만 비교를 해보면은 영업이익 규모나 영업이익률에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마이크론보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일단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HBM 관련해서 경쟁사들은 지금 엔비디아에 다 5세대 제품을 납품에 성공해서 콜테스트도 일찌감치 한 번에 통과를 하고 지금 양산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언론의 얘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해외 언론에서 보면 콜테스트 이미 통과했다 안 했다 뭐 4세대 5세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투자자나 언론들한테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언론들이 나오는 게 아무런 취재도 하지 않고 낼 수는 없잖아요. 다 네임드가 있는 언론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봤을 때 아마 엔비디아의 4세대, 5세대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삼성전자 왜 그걸 굳이 그런 좋은 호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HBM 제품이 경쟁사 대비 조금 성능에 있어서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은 하지만 엔비디아의 가장 프리미엄 제품군이라든지 아니면 B100, B200 같은 이런 제품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중국에 들어가는 것들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조금 다운그레이드된 제품들밖에는 엔비디아도 지금 팔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800, H20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용도의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히 경쟁사 대비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는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것들이 하나의 리스크이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왜 HBM 제품이 유독 삼성전자는 콜테스트 통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초창기에는 작년에 5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들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랑 HBM이라는 게 D램을 스택을 쌓는 거잖아요. 8단, 12단. 이제 쓰는데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필링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MR 머퍼 방식이 지금 하이닉스의 그 방식이 삼성전자 취하고 있는 이제 필름 방식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방식이 아니냐, 좀 더 우세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또 나온 얘기로는 뭐 발열 이슈도 나오고 설계 이슈도 나오고, 특히 올해 CES에서 젠스랑 회장이 아예 쐐기를 박았잖아요. 삼성전자 HBM에 대해 질문이 나오니까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단순히 스택의 문제는 아니다. 스택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스택을 쌓게 되는 건 결국엔 GDDR이거든요. 그래픽 DDR을 8개나 12개를 수직으로 쌓는 건데 애초에 칩 자체도 성능이 나오지 않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본인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뼈아픈 팩트를 듣게 돼서 그런 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죠. 한국 기업들이 IR 쪽에 약하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 인텔도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주가가 폭락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숨기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라고 해주면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숨기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액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객에서 듣기 전에 본인들의 입으로 먼저 했으면 아무런 타격이 없을 텐데 타격감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HBM 문제가 결국에는 스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DRAM 칩 자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게 되었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DRAM 5세대 양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개가 별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픽 D램을 쌓은 게 HBM인데 그래픽 D램 자체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쌓으면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더 큰 문제로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HBM이 잘 나올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HBM이 갖고 있는 문제와 DRAM 자체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한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 개의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 잘만 하면 삼성전자 3개 문제, 지금 파운더리 문제, HBM 그다음에 그냥 디램 문제 중에서 파운더리는 조금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HBM과 디램 이슈가 동시에 해결될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해결되면 분명 동시에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하반기가 되면 상당히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되면 7만전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HBM4 6세대에서조차도 경쟁사들은 다 납품에 성공하고 콜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는데 페일을 났다고 하면 7만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4만전자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시장이 오픈되기 전까지 삼성전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계 이슈라는 것들은 이미 명확해진 거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측성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설계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했고 삼성전자 DS 부문 내에서도 분명히 설계부터 다시 해서 완전히 새로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설계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공정도 그다음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설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현재 설계 인적 자원의 문제라면 이건 몇 달 안에 해결되기 힘들죠. 갑자기 능력이 있는 설계 인력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몇 달 사이 실력이 확 늘 수도 없고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충분한 인력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을 영입을 많이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설계 인력의 역량의 문제라면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닌데 이제 R&D가 사실은 어느 반도체 회사나 다 비슷하겠지만 완전히 선행을 연구하는 조직이 있을 거고요. 한 5년, 4년 뒤를 바라보면서 2, 3년 뒤를 준비하는 선행 조직이 있을 거고 바로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또 조직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한 조직이 있을 텐데 만약에 각각의 역량들은 다 충분히 있는데 A 조직에서 그 다음 조직으로 보낼 때 기술을 이전할 때 그 부분에서 뭔가 조직상의 문제라든지 협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화상의 문제라면은 그거는 사실은 최고 경영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빠르게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몇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설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의 인력의 능력의 문제인지 저는 이제 바톤 터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직 간의 바톤 터치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하반기까지면 충분히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고 역량의 문제라면 하반기가 된다고 딱히 뾰족한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걱정이라고 하니까 꼭 나도 삼성전자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삼성전자 잘 되는 걸 다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답변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몇 개월 후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파운더리 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파운더리 시장은 완전 레거시 시장과 선단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레거시 시장들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지금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고, 반면에 선단이라고 하면 4나노, 3나노, 2나노 이 시장은 파운더리 TSMC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고객들은 쌓여 있거든요. 선단 제품 같은 경우들은 지금 고객은 너무 많아가지고 TSMC가 도저히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고객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TSMC와 비슷한 수준의 제공을 해줄 기술과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물량을 누구든지 맡기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인텔과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4나노 밑에 선단 제품을 어쨌든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일본의 라피더스가 잠재적인 후보긴 한데 아직 공장이 없어요.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잠재적인 후보가 될 건 분명하고, 기술력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기업이긴 하니까 지금 또 고객들이 벌써 문의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아직 공장이 없는 상태니까 인텔과 삼성전자밖에는 없는 건데, 두 기업 다 지금 TSMC에 이제 시장을 뺏어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지금 몇 년 지나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기업이 없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TSMC 원맨에 대한 피로도는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다는 거죠. 팬리스 기업들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든지 인텔이든지 3나노, 2나노를 안정적인 수율로 만들어내서 제품을 양산할 수만 있으면 고객은 순식간에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파운더리 시장에서는. 레거시는 어차피 중국 기업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TSMC는 이미 레거시 시장도 다 그쪽도 이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단 제품 위주로 삼성전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전략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지금 고객의 신뢰를 한 번을 잃었잖아요. 현재 한때 19%까지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었어요. 2019년 초에. 그때 이제 퀄컴과 애플이 대규모 물량을 삼성전자한테 맡겼어요. 그때 그랬던 이유는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TSMC 하나만 갖고 하자니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물량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고객이 다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데이터만 있으면 나는 거기에 물량을 맡기고 싶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전사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투자도 대규모로 하고, 또 메모리에서 쌓아놓은 업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물량을 초기에 맡았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수율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의 성능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TSMC 대비 가격을 좀 저가로 하더라도 여전히 고객들은 TSMC를 선택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지난 4분기에 다시 8%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인텔은 뭐 회사가 망하니 분사되느니 쪼개져서 뭐 TSMC가 사라는 등 뭐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기회다. 파운더리 시장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삼성전자 그 시장에 지금 누군가는 누릴 수 있는, 그 TSMC를 대체해서 시장을 가져온 걸 누릴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예스를 대답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일단 삼성전자적으로도 D램과 HBM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본적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인력 배치를 파운더리 쪽에서 지금 빼서 메모리 쪽으로 좀 가져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운더리 투자를 할 때도 쉽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힘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더리 영향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저서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뤘던 한 챕터를 다 지면을 할애했던 거기도 한데,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를 잘 만드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파운더리는 어렵지? 하긴 하는데 왜 어렵지? 그것도 반도체인데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명확하게 데피니션을 내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반도체 제조업이다. 그런데 파운더리 사업이라는 거는 반도체 서비스업이다. 반도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아마 우리가 경영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산업에 따른 특성이 얼마나 다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A 산업을 잘한다고 무조건 B 산업을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가 그룹 전체가 망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뭐 대우, 기아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이 업종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준비를 하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조직, 인적 자원 모든 것들을 다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삼성전자는 강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다른데 제조업의 사람들로 파운드리 시작을 했죠. 대부분 DS 부분에 있던 사람들로 모아놓고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제조업에서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사갔으니까. 근데 지금 서비스업이라는 건 맞춤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먼저 수주를 해야 되는 거죠.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을 할 때 그럼 고객들이 어떤 포인트를 보고 나한테 제품을 맡길지, 물량을 맡길지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냥 살래? 살 사람 손들어 했던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디램이나 낸드 같은 반도체 제조업은 공산품이다. 그러니까 이마트에 선반에 가보면 공산품이 쫙 있어요. 그럼 내가 해서 라면 종류가 많은데 뭐 A 살 걸 살 거냐 B 살 걸 살 거냐는 가격도 보고 맛이 어떤지 그다음에 뭐 거기에 들어간 제품이 원재료가 어떤지 이런 걸 보고 그냥 선택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 내가 무슨 뭐 어필을 따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서비스업, 반도체 서비스업, 그러니까 결국 파운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옛날에 보면은 양복을 다 맞춤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 양복집들이 있었어요. 그럼 고객들이 가서 먼저 원단을 선택을 하죠. 나는 어느 정도 원단, 색상, 디자인, 뭐 단추를 2버튼, 3버튼, 그다음에 등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뭐 다양하고 그다음에 치수를 재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가보면 가품이 나와 있잖아요. 가봉을 하죠. 다시 한번 몸에 입어보면서 조정을 하고 또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걸 재봉질을 해서 완제품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라면이나 우리 공산품 만들듯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사전에 알아서 준비를 해서 내 공장 자체를 회사 자체를 아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래서 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제조업 마인드가 아닌 서비스업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파운드의 인적 구성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조업을 20년 했던 사람이 난 이제 서비스업이야 한다고 해서 서비스업을 잘할 수 있는 경험치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인력 배치라든지 조직 구성, 조직의 형태도 달라야 될 거예요. 서비스업과 제조업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직 구성 자체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영진에도 사실 필요하다면은 파운드리 쪽 경험이 많은 분들 위주로 좀 채울 필요도 있고 더 좋은 거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파운드리 사업을 해온 기업을 인수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 기업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인수한 기업에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원래 파운드리 하던 내가 돈 주고 사온 기업의 경영진 그대로 경영하게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분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수한 업체가 또 갖지 못한 부분을 삼성전자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2나노, 3나노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개일 올어라운드 기술에 대한 것들 이런 가장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가면서 약점을 보완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게 내가 경험치가 낮은 파운더리를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시장 상황은 아주 좋다. 근데 삼성전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CEO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뭐 지켜보는 입장이죠.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이 바뀌었다던데 어떤 전략인가요? 그런 부분이 아마도 지금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뭔가 우회로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 중국 고객을 타겟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왔냐 하면은 TSMC는 중국 기업들하고 거래를 못하는 것까지도 이제 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팹리스 기업들은 중국 로컬 파운더리 기업들한테밖에 물량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국에는 이제 EUV 장비가 지금 반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파운더리 기업들 가장 큰 기업이 SMIC인데 지금 7나노 밑에를 못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EUV 장비가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7나노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뭐 더블 패터닝, 트리플 패터닝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서 딥 UV 장비를 가지고 7나노까지는 양산을 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중국의 팹리스 고객들이라고 4나노, 3나노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도 통신 장비, 통신 칩 하려면 분명히 3나노, 뭐 4나노가 필요할 텐데 지금 TSMC는 못 맡겨. 중국 기업들은 EUV 장비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 그렇게 됐을 때 그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게 얼마만큼 이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레거시라는 얘기가 나온 것들이 결국 중국 고객을 타겟하다 보니까 중국 고객 중에는 아직도 상당수가 2나노, 3나노가 아닌 7나노, 10나노, 뭐 14나노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쪽까지 확대되는 전략이 같이 연동돼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그리고 아마도 많은 반도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도 내가 CPU 잘 만드는데 파운드를 못하겠어라고 쉽게 생각했던 건데 근본적으로 반도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은 삼성전자도 인텔도 처음에 파운더리 시작할 때 간과를 했던 것 같고 간과를 한 이유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거라기보다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모르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최고 경영 책임자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텔이 파운더리 확대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펠 게싱어 회장이 갑자기 막 공개적으로 파운더리 하겠다, 막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됐고, 삼성전자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던 시절에 2030년까지 1위 하겠다, 빅메모리 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뭐 그전에도 조금씩은 했지만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데, 그 로드맵을 맞춰야 했어요. 인텔도 삼성전자도. CEO가 제시했던 로드맵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공부를 하고 스터디하고 그 시장을 분석하고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무조건 일단 돈이 들어가고 사람은 모아야 되는 상황으로 떠밀려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양사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파운더리 산업에 대한 공부와 스터디와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아마도 그런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산업할 때 누구나 다 굉장히 몇 년에 걸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아마도 삼성전자, 인텔의 파운더리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갑자기 대규모로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이미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중단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마라토너한테 벌써 20km 뛰었는데 안 되겠다, 다시 마라토너 새로 바꾸러 가자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인텔과 삼성전자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만약에 현 상황에서 거기에 만약 경영자라면 똑같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다시 좀 준비를 해서 재정비하는 게 맞긴 하는데, 과연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투자자들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동안에 나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담당 임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당장 1년 단위로 실적을 내지 않으면 다음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CEO는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임원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책임이 다 질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CEO가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1년 동안 다시 충분히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원점부터라고 해주면 제가 볼 때 그게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어차피 이미 발생한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결단을 CEO 양사, 인텔 포함해서, 인텔도 최근에 CEO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들을 양사의 CEO들이 내려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그런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먼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고객은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방식도 있지만 계속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큰 변화, 어떤 기업이나 변화 이런 걸 할 때 레볼루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볼루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할 건지는 결국에는 기업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수율도 잘 나오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지금 TSMC의 지난 4분기 시장 점유율이 67%까지 높아졌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은 70%입니다. 70%가 되면 미국과 EU에서 TSMC를 건들기 시작할 거라 보고 있어요. 독과점 이슈를 걸고 국영거래 이슈를 들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TSMC는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TSMC 입장에서도 인텔이든 삼성전자는 빨리 점유율을 높여서 일감을 가져가기를 원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점유율이 높아지면 본인들이 곤란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인텔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2나노 밑에가 지금 주 타겟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양산에 먼저 성공을 하고 수율도 더 빠르게 높아질 수 있으면 시장 점유율 한 20%, 30%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회를 양사 중에 누가 잡을지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분명히 삼성전자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죠.